파월보다 더 독한 분이 왔다. 초기의 발언은 굉장히 광대하고 굉장히 뜻은 멋있었으나 실제로 연준의 의장으로 참여를 했을 때 통화정책의 큰 변화를 그렇게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금리에 대한 영향은 지금이야 달라지네 하면서 변동이 커지겠지만 오히려 최근에 미국의 지표들을 보시면 실질소득 감소세가 유가 상승 때문에 빨리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오히려 이분의 스탠스나 발언보다도 상당히 지표에 의한 선제적 먼저 움직일 거다. 기준금리나 정책 방향성은 시장에 또 후행해서 따라가는 역할이 될 것이다. 파월 의장 때도 그런 경향성이 많아서 사실 비판도 많았고 파월 의장 얘기를 듣는 게 더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더 그것이 심화될 것이다. 여기서 대차대조표를 축소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신용 리스크를 그나마 잠재웠는데 그거를 다시 재발을 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역으로 다시 얘기를 하면은 이분이 지금 대차대표 축소를 얘기하면서 금리로만 통제하겠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다. 지금 상황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청문회를 했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프레임워크를 바꾸겠다,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겠다 이 정도의 언급만 했는데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한 신호가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요, 케빈 러시는? 우선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하고 해외에서 리서치를 종합해서 일단 두 센터스를 말씀드리면 파월보다 더 독한 분이 왔다. 두 번째는 기술 기업의 신봉자이지 이분이 물론 제가 이제 청문회 비판자는 아니지만 기술 기업의 신봉자가 왔지 이분이 과연 중앙은행의 그 정책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과연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냐. 결론은 뭐냐면 시장 금리에 대한 영향은 지금이야 달라지네 하면서 변동이 커지겠지만 오히려 최근에 미국의 지표들을 보시면 실질소득 감소세가 유가 상승 때문에 빨리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오히려 이분의 스탠스나 발언보다도 상당히 지표에 의한 선제적, 그러니까 파월 때도 그런 영향들이 있었는데 먼저 움직일 거다. 오히려 그러면은 기준금리나 정책 방향성은 시장에 또 후행해서 따라가는 역할이 될 것이다. 파월 의장 때도 그런 경향성이 많아서 사실 비판도 많았고 시장보다 사실은 파월 의장 얘기를 듣는 게 더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더 그것이 심화될 것이다. 앞서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의 PC 가지고서 뭔가 지표를 판단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언뜻 들으면 PC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대부분이 서비스 물가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으니까 이 물가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급망 쇼크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 물가 쇼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해서 보겠구나라고 하는 정합성, 과학성, 체계성을 언뜻 하면은 이제 약간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의장 포함해서 19명이 점도표도 내고 방향성을 갖다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프레임에서 10억 개 지표를 갖고 오게 되면요. 지표가 10억 개. 10억 개의 데이터를 확인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번 청문회. 가격 지표를. 그걸 가지고서 데이터 디펜던트 판단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안 그래도 통화정책의 방향성들이 사실 좀 들쭉날쭉 월마다 다르고 또 그리고 방향성이 이분이 그 얘기까지 하잖아요. 포워드 가이던스는 무의미하고 효율성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해주니까 시장이 오히려 나중에는 파월 임기 후반 때는 파월을 믿지 못하는 경향성으로 오히려 더 선제적인 금리의 하락 배팅, 오히려 더 빠른 금리 상승, 인상 배팅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10억 개를 가격 조사를 해서 물론 하나의 인덱스로 만들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분이 보는 지표의 가격에 대한 기준이 이분은 저쪽에 더 가 있고 A 지표에 더 가 있고 이분은 C에 더 가 있고 그러면은 다 찢어뜨린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그 아마도 많이 하셔서 알겠지만 저희처럼 FOMC 끝나고 보고서 쓰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겠네요.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애매모호함. 애매모호함이 가중될 수 있다. 앞으로 FOMC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이제 물론 이제 어제 인터뷰만 이야기를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네. 그동안에 이제 주 인터뷰 2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 때 뭐 그 과거 인터뷰를 다 요약해서 이번 내용하고 같이 이제 결합해서 생각을 해보셨는데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25년 폭스 비즈니스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예전에 이제 그 비아이스 회의에서도 금리 인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당의 대차 대조표는 축소해야 된다고 네. 얘기를 했고, 근데 금리 인하는 왜 필요하냐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설계된 이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하고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만큼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기업과 가계에 재투자를 해주는, 그러니까 신용을 갖다가 싸게 빌릴 수 네. 있게 해주는 그 경로를 금리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첫 번째는 얼핏 들으면은 되게 나이스해요. 아 뭔가 금리는 내려주겠네. 이런 내려주겠네. 식으로 하겠네, 근데 생각하겠네요. 여기서 저는 이분의 행적을 보면서 아 이분이 만약에 들어오면 앞으로 적어도 6개월간은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오히려 지금 윌러 이사 뭐 비둘기 네. 이런 분들도 이제 매파로 좀 변하고 있잖아요. 이 네네. 전쟁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의장보다도 다른 분들의 얘기에 더 집중을 하거나 시장이 자체 판단한 지표에 더 포커스가 되겠구나. 왜냐하면은 이 금리 인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 인터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린스펀 시대에는 일단은 북이 없었고, 그러니까 거의 없다시피 존재를 했었고,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금리로 통제를 계속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플레는 완화 기조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가 완화 기조가 되니까 당연히 금리를 내릴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라떼는 말이야, 약간 이런 발상이고요. 지금 2010년대 이후부터 사실 대차 대조표를 축소로 하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차 대조표가 이분이 예전에 버냉키 의장이 처음 금융위기 왔을 때 QE를 개발을 했잖아요. 네. 양적 완화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2차 QE를 할 때는 안 된다라고 엄청 이제 싸웠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탈퇴를 했는데 이사직을 탈퇴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1차 때 시행을 하면서 그때 이 QE를 통해서 정부가 부족한 돈을 메꿀 수 있었고 정부가 그 돈을 가지고서 그 우리 리만 파산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파니메하고 프레디메에 대한 그 정부 지분을 갖다가 사들이는데 그 돈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애초에 1차 때부터 QE가 시작될 때 이미 이 밑에 벽돌 자체가 그 페드에 돈이 들어가서 정부가 다시 설계를 하면서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2차 때 못 쓰게 한다 뭐 이러면서 탈퇴했다. 이거는 무의미하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22년, 23년도에 이제 중소형은행들 파산이 있었잖아요. 그 SVB 사태 SBB 말씀하시는 사태가 있었는데 그 SBB 사태 때 보면 사실은 그때도 단기적으로나마 일단 단기 자금 조작 정책을 통해서라도 채권 시장을 안정화시켜주고 QT하는 속도를 멈췄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채권 시장이 온화하게 이제 돌아가게끔 페드가 역할을 해줬는데 그 기반을 머금고서 지금 BOA 그다음에 이제 골드만스, JP 뭐 대형 은행이 탄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합병 과정에서 더 채권 시장이 망가지면 더 중소형 은행들의 크레딧 리스크가 커지니까 채권에 막 몰빵을 해놓은 작은 은행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신용 리스크를 그나마 잠재웠는데 그거를 다시 재발을 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역으로 다시 얘기를 하면은 뭐냐면 이분이 지금 대차 대표 축소를 얘기하면서 금리로만 통제하겠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독립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독립성 얘기는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경제학자적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에는 연준의 소통과 그다음에 경제 평가에 대한 신뢰를 만들려면 단기 정책 금리가 장기 금리에 잘 반영되게 해야 되니까 단기가 움직이고 장기가 움직여서 그래서 서서히 플랫하게 이제 효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굉장히 정확하신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통화 승수를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2010년도에 뉴욕 연설회에서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 그런 정책만 잘 실행할 수 있으면 독립성은 알아서 따라오는 거다라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다 아시겠지만 단기채 발행 물량들이 최근에 너무 많았었다는 거예요. 바이든 후반기부터 트럼프 정권 올 때까지 단기채가 너무 많아서 사실 단기채에 튀는 속도랑 장기채 튀는 속도가 차이가 좀 있죠. 많이 나요. 많이 하죠.
이게 뭐냐면은 금리에 의한 당연히 신뢰성이나 연준의 어떤 역할 그것도 일부 요소가 있겠지만 단기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최근 들어서 해놓으니까 단기채로 롤오버를 하면서 이자 수익을 먹어가던 그래서 어느 정도 마진을 챙겨가던 상업은행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으면 단기채를 갖다가 일단 이자만 먹기로 해놓고서도 팔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더 빨리 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단기채 금리에 의한 장기채 금리의 영향들을 장기화하면서 뭔가 플랫하게 하면서 잘 운용을 하면 독립성이 유지가 되는데 이것도 지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구조상.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러니까 마치 뭔가 좀 이분을 감히 더 훌륭하신 분인데 감히 제가 평가하는 것처럼 지금 내용이 흘러가는데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요한 거는 이분이 할 수 있는 역할 초기의 발언은 굉장히 광대하고 굉장히 뜻은 멋있었으나 이분이 실제로 연준의 의장으로 참여를 했을 때 실제 통화 정책의 큰 변화를 그렇게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워드 가이던스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은 그린스펀을 약간 많이 예시를 들었어요. 예전 때부터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린스펀 때는 사실은 포워드 가이던스가 아니라 선행적 금리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날아가는 새를 어느 지점에 가서 맞출지 미리 이제 예측해서 던져야지 금리를. 요 앞에 있는 위치를 보고서 던지면 그거는 후행적이다, 틀린다. 그렇죠. 근데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조차 이제 없애겠다는 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그때그때 나오는 10억 개 기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더 복잡다단한 과정을 통해서 연준 내부에 이제 우리 FOMC 위원들이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연준의 독립성이 아니라 약간 연준의 독재성을 만들어버리는 사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러면서도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도 그런 인터뷰를 똑같이 하셨는데 재무부와 긴밀한 어떤 협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런 정책 프레임을 가져가면서 재무부랑 협조가 될 것이냐. 독립성이랑도 살짝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프레임워크도 바꾸고 데이터 디펜던트는 할 거고 10억 개 조사는 할 거고 뭐 다 오케이. 근데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독립적이면서도 재무부와 소통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 귀결점을 요약해 보면 그리고 물론 이거는 이제 비사이드 스토리지만 이분이 거의 1억 달러 이상의 그 벤처하고 기술 기업들한테 투자를 했던 것들 생산성 때문에 분명히 기업들 때문에 물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AI 때문에 물가의 그 하락폭은 가팔라질 수 없다라고 주장을 강하게 해왔던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금리 인하는 분명히 세게 주장할 거다. 거의 스티븐 마이란만큼 같이 강한 어조의 비둘기를 좀 지향할 것 같다. 피컷 이런 것들도 지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은 제시를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그 10억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때그때 물가 판단을 다르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 채권 시장이나 뭐 이코노미스트, 주식 애널리스트들, 뭐 시장 참여자들은 예전보다는 매달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여기에 대해서 중요도를 낮게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은 좀 어떻게 좀 저희가 여전히 대비를 해야 될까요? 중요하게 보시긴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때그때 달라요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 달에는 결국엔 원유 재고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다음에 잠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가는지.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높아지면 아 이분이 뭐 매파로 바뀔 수도 있겠네 하는 종합화된 이제 지표를 봐야 되는 것이고 왜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도 약간 엇박자가 많죠. 뭐 이분의 스탠스가 그러니까 명쾌하지 않은 게 물론 이제 너무 많은 얘기 뭐 이분이 하나의 그 의장으로서 모든 거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7년도에 이제 17년도 당시에 이제 트럼프 이기 딱 접어들고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물가 이슈가 아니라 성장 이슈였어요. 성장을 높여야 된다.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의 한계 세율이 높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계 세율을 낮추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가속화시키면서 규제를 철폐를 해야 된다. 네. 그러면 통화 정책으로 금리를 내린 것보다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그래서 미국의 지금 유효세율이 어떻게 되면 이게 재정 적자랑 다 연결이 되거든요. 유효세율이 몇 프로가 되냐면요. 지금 유효세율이 10에서 16%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니 옐런 의장이 있었을 때, 재무장관으로 있었을 때, 그때 오히려 유효세율을 높여 나가자, 네. 형평성, 공평성 문제 때문에 높여 나가자 했는데 이분은 낮추자라고 주장을 했었고 케빈 허씨는 지금 한계세율이 많이 낮아져 있어요. 네. 기업의 한계세율이 많이 낮아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걷어들일 수 있는 세입, 거기다 TCJ까지 있어서 더 그 세금 공제나 이제 디덕션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가 걷어들일 세입보다도 더 적은 세입을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적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 한계세율이 낮아지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채 발행량이 상대적으로 더 앞으로 갈수록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채 발행량이 더 많아진다는 뭐냐? 그러면은 연준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덜 매입을 하고 네. 뭔가를 이제 금리로서만 할 것처럼 이렇게 되게 나이스하게 얘기하셨지만 사실상 세율이 낮아지는 거에서 찬성을 했다는 거는 한마디로 채권 발행을 용인하는 하겠다는 것이고 거고, 네. 그 채권 발행을 용인하는 건 뭐냐면 채권을 어느 정도 시장에 소화할 수 있게 재무부 협조하에 어느 정도 연준이 동참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냥 밖에서 얘기했을 때 청문회에서 얘기했을 때랑 연준의 실제 지금 현 상황에서 들어갔을 때는 정책이 그전 말들은 아무것도 안 막힐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금리를 나중에 그 캐비너시 체제 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실제로 시장 금리에 반영되는 인하 폭들은 오히려 적거나 아니면 더 올라가는 사태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민감도가 물량이 약해지는 늘어나니까. 거죠. 민감도가 약해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캐비너시 이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페드가 이제 구조적으로 그렇게 네, 돼버린 거죠. 사실 이제 연준이 해야 되는 역할이 이미 QE 니마 뭐 건너지 말 강을 강 건너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네. 그걸 알았던 그래도 이제 옐런 같은 경우는 이걸 나중에 추후를 해도 다시 이제 QT로 다 복원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그거를 못 해온 이유가 사실 요번 위기 지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크레딧 리스크가 터지고 네. 그 직전에는 사실 이제 코로나 위기가 터지니까 또 신용을 또 보강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 이상과 현실은 좀 다를 수 있다. 이번 청문회가 남긴 시사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네요. 네,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네. 보죠. 그럼 다음으로는 어떤 내용을 저희가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그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해서도 아직은 뭐 임기가 남아 있고 회의도 아직 한 번 더 남아 있는데 네. 남은 FMC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한 번 남았죠. 파월 네. 의장 임기 체제 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의사 표시를 강력하게 네.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만약에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인준이 맞습니다. 마무리되지 않으면 본인이 남겠다. 네. 근데 그게 남겠다가 이제 그냥 이사직으로 남겠다는지 네. 임시 의장을 하겠다는지 네. 그거는 불명확하지만 남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FOMC에서의 이분의 스탠스나 코멘트를 보면 경제 성장과 물가 두 축을 놓고 봤을 때 성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크게 안 가졌어요. 그런데 물가 쪽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라고 여지를 남겨놨거든요. 네. 즉 나가기 직전에 한번 매파스러운 발언은 하고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3월 달에도 사실상 FMC 이후에 주식시장이 한동안 충격을 받았던 것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하면서 금리 인상 전망까지 시장에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와 비슷한 이제 사태가 향후에 한 번 더 벌어질 가능성을 저희가 열어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미엄 때문에 어느 정도 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프리미엄이 깎이면 그만큼 기술주에 대한 이제 가격 밸류는 이제 조금 맞습니다. 이제 조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 그렇다고 이제 폭락이나 시장이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미국 현지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가 과거의 전통적인 네. 얘기인데 지금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다 알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상하모등들의 유동성 확대예요. 지금 최근에 이제 ESLR이라고 해서 비율을 계속 네. 기준 비율을 낮춰주면서 대출이나 채권 투자를 계속 독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부에서 채권이 지금 채권이라 대출이 2조 9천억까지 늘었어요. 달러. 상업은행들. 상업은행들 2조 9천억 달러. 그 연초에 작년도 이 시점이 얼마였냐면 2조 4, 5천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 M2가 지금 23조 달러를 향해 가고 있어요. 네. 작년도에 22조 달러였던 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그 누가 왔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상 한쪽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발생시키지만 네. 또 내부에서는 돈 풀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연준은 그냥 멈춰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과거 대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화두는 연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연준이 하는 유동성의 역할의 비중은 작아지고 있다. 오히려 상업은행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간지러운 곳을 다 긁어나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그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일단 뭐 파월 의장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약간 이거랑 좀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업은행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일부 있긴 한데 네. 근데 트럼프 일기 때도 사실은 뭐 글래스-스티걸 액트라든지 아니면 볼컬 이런 거 다 네. 없앴거든요. 네. 그때 그리고 재정으로 못 도와주는 실업자들에 대해서 상업은행들한테 명령까지 했었어요. 아. 금리 싸게 대출해줘라. 원래 특성이 금융화에 대해서 대출 확대를 너무 지향한다.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발작은 안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이제 최근 들어서 작년 재작년에 네. 금리나 그 프레임 때문에 채권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맞죠. 채권 투자자들이 괴롭죠. 그렇죠. 금리를 작년에 또 내렸음에도 미국 10년물이나 뭐 장단기 다 잘 안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려갈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정말 위기가 와서 금리 기준금리 2%를 내리지 않은 이상 못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운스에 딱 걸려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3점 뭐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3.67 요 정도까지 10년물이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7 가까이 떨어졌죠. 근데 거기까지 떨어지면은 다시 리바운드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 그리고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중립금리를 지금 3.1로 지난달에 이제 FOMC에서 예견을 했던 거예요. 그럼 뭐냐면 중립금리가 AI 성장이 빨라지니까 AI 때문에 물가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네. 기업가의 입장이고요. 그건 이제 앨런 머스크나 파는 사람들의 입장이고요. 소비자들의 입장은 결국에 생산성이 높아지는 만큼 생산성이 높아진 물건을 더 많이 수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는 만큼 중립금리와 중립 물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상. 수요 측면에서 그렇죠. 압력이 발생하는 파는 사람들 입장 얘기한 거예요. 근데 케빈 허쉬도 지금 파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맞죠. 네, 1억 달러 투자한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만큼 중립금리가 밑에서 계속 치어 올라오고 AI로 인해서 계속 이 부분이 바텀이 형성이 되니까 채권금리가 금리를 아무리 과격하게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밑으로 가는 데는 하방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구조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다 감안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빠지면 오르고 많이 오르면은 오버슈팅해서 다시 떨어지고 이 구조는 앞으로 저는 4년, 5년은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거기 채권 발행량까지 포함하면 더더욱이 더 그렇죠. 그럼 저희가 그 흔히 말해 저금리는 당분간 그냥 꿈도 못 꾸는 거고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3%대 중반이 그냥 예상할 수 있는 향후의 뭐 잠재적인 하단 이렇게 좀 잡고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중립금리에서 대략 이제 2번, 3번 25에서 50bp 정도 잡은 그 수준이 하단일 것이다라고 보고 가야죠. 만약에 그걸 포기하고 싶어서 3% 언더의 금리를 바란다면 성장을 깨트려 버려야죠. 확실하게. 그걸 깨트리려면 어떻게 되냐? 지금이 기회예요. 실질 소득이 최근에 이제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PI랑 PPI가 잘 안 튀어요. 사람들은 교과서적으로 생각하죠. 이런 정도 터졌어. 유가 터졌어. 그쵸. 그러면 CPI, PPI는 네. 급등 나올 거야. 4%, 5% 나올 거야. 안 나오잖아요. 에너지 부분은 상승 기여도는 높아졌어요. 근데 나머지 PPI에서 특히 웨어하우징이나 도소매나 운송, 창고 운수업자들 가격은 안 올랐어요. 이게 뭐냐? 재고 줄이는 거예요. 안 팔릴 거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침체를 용인하지 않으면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 거의 없다. 근데 침체가 올 수도 있을 거라는 실질소득 감소도 올 수도 있을 거라는 불안을 아는 것 같아요. 베센트 재무장관.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자꾸 얘기하죠. 누가 봐도 전쟁 나서 그렇죠. 물가 오르는데. 하반기까지 미국 경제가 좀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올해가 이제 저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때문에가 이슈가 아니라 경제 정책 때문에도 올해가 이제 좀 마지노선 상이에요. 그러니까 레임덕이 빨리 들어가느냐 안 하느냐. 네. 왜냐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기 때도 항상 보면은 이제 정부가 돈을 풀면서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성장을 많이 시켰거든요. 네. 그게 근데 이제 후반으로 가면 이제 결국 구축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구축 효과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정부 지출이 너무 많아지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아이한테 막 영양분을 막 먹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초기에는 살도 많이 찌면서 네. 막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선이 되면 아이가 포용할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영양제 성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키 이제 120cm, 130cm 네. 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그때부터 먹이면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뻗는 거예요. 서서히 뻗는. 그게 예전에 살려놨던 빵이 사실 설비 투자를 후반기 가면서 19년도부터 서서히 줄이면서 구축 효과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비슷해요. 작년도에 GDP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게 뭐냐면 소매 판매 소비 쪽은 그냥 스테이블했어요. 네. 나쁘지도 않고 그렇지만 좋지도 않았어요. 왜 관세 때문에. 네. 근데 재정과 설비 투자가 다 메이크업을 해줬어요. 기업- 기업테크들 자본 지출도 그렇죠. 맞죠. 제조업까지 포함해서. 네. 왜냐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 재정 보완이나 재정 지출에 그 보완들이 계속 있을 걸 알았기 때문에 수요가 사실은 그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돈을 쓰면 수요는 어느 정도 살아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를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네. 재고를 쌓아놓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설비 투자를 계속 돌려야 된다는 돌려야 거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설비 투자랑 재정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작년도 서프라이즈 3% 성장률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게 안 되죠. 이미 4분기에 재정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 지출에 의한 기여도가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국방비에 너무 쓰고 있다. 정책 지금 AI 쪽으로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이 전쟁을 그래서 타코로 빨리 끝내고 오고 싶은 욕구가 보인다. 네. 근데 쉽게 못 돌아오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마무리가 핵심 목표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럼 재정 정책에 다시 이제 회기 돌아오는 속도나 기간도 느려지겠죠. 그런 만큼 이 구축 효과의 그 기간도 더 빨리 올 수 있다. 경기 입장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방향적으로 그렇죠. 흘러가겠네요. 네네. 약간은 이제 그렇다고 침체가 오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네. 뭐냐면 유동성이 너무 네. 강하게 버텨주니까. 근데 딥 같은 현상, 네, 소프트 딥 같은 네. 현상들이 올 수 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8월의 마지막 FOMC는 혹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은 한번 던지고 놓고 갈 것 같다. 이제 경험상 봤을 때 네. 이분이 처음에도 러우 전쟁 터지자마자 지켜볼 일이지 네, 이걸 통화정책에 바로 반영은 안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부터 그 러우 전쟁 때문에 금리를 올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평균 유가는 이제 80, 90불에서 노멀화되고 있는 구간이면 다음번에는 이제 이것을 통화 정책에 반영시켜야 되겠다라는 뉘앙스만 남겨놓고 가도 이제 그 다음 캐비너 씨가 할 수 있는 보폭은 더 줄어드는. 줄어들겠죠. 그게 돌 던지고 가는 거죠. 그럼 이게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는 좀 고생을 해야 되는 사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생이 이것 때문에 심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예전만큼 페드 덕 볼 일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